대부분 일본인들은 스스로 일본이 매우 혁신적이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는 갈라파고스에 갇혀 살기 때문에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블룸버그 세계혁신지수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매년 주요 60개국의 혁신지수를 발표합니다. 세계혁신지수는 생산성, 연구개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첨단 기술 집중도, 교육 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 활동 분야 등 7개 항목의 점수를 매겨 산출합니다. 2013년부터 블룸버그 통신은 이 수치를 발표했는데 2020년 세계 혁신지수 1위는 총 점수 88.21로 독일이 차지했고 2위는 88.16으로 한국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1위와 2위의 점수 차이는 겨우 0.5점. 쟁쟁한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아깝게 2위라니 상당히 놀라운데요. 사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6년 연속 1위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계를 뒤흔든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서 한국의 생산성이 18위에서 29위까지 급락해 순위가 독일에 밀려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일본과 상당히 밀접하게 경제적으로 얽혀있고 많은 무역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혁신 지수를 확인해보면 2013년 블룸버그 세계 혁신 지수가 처음 나왔을 때 1위였던 미국은 현재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한 단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대국 2위에 걸맞지 않게 혁신지수 16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작년과 동일한 10위이며 영국 역시 작년과 동일한 18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살펴보면 무려 3단계나 떨어진 1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생산성 측면에서 35위를 받은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믿을 수 없다며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일본인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순위표를 좋아하는 국민인 것 같아. 그것도 조작 가능한 지표들 뿐이지.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네요.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경제지가 아니라 미국 경제지입니다.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일본이야말로 현재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조작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까지도 믿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혁신지수? 한국은 기술로 돈벌이를 하는데 최적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기억이 솔직히 없어. 한국이 만들어낸 것이 없다니요.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일본이야말로 최근에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 실적이 추락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제품들이 없죠. 그에 반해 한국은 스마트폰, 반도체, TV, 가전제품 등등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2위로 떨어졌다니 축하해요. 하지만 한국은 도쿄올림픽을 괴롭히는 것은 세계 1위입니다. 블룸버그는 항상 한국을 우대하는데 무엇 때문일까? 게다가 독일과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이 거의 없는 나라인데 혁신 1, 2위를 다투고 있다니 정말 이상하네. 경제력도 둘 다 형편없는데 말이지. 혁신 지수가 아니라 페이크 지수야. 페이크 지수에서는 한국이 단연 세계 1위이지. 일본인들은 일본 사회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대부분 현금을 쓰는 사회입니다. 매번 식사 끝나고 나서 불편하게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계산대 앞에서 동전을 세고 있기에 매번 줄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전 지갑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렵다는 푸념까지 들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스스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라고 자랑하고 있죠. 그렇게 자랑하는 기술력으로 일본은 동전 지갑부터 없애는 혁신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슈트래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핵 잠수함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갑작스러운 남북 연락소 파괴 등 이상 행동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이어 일본까지 이때가 기회라는 듯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탑재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가동하고 ICBM을 실험하게 되면 잠잠하던 미국 또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 있으나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까지 실제로 배치하게 될 것 같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적국인 북한의 이러한 비대칭 전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에 대응할 만한 핵 관련 무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들 능력은 있지만 주변국들의 감시와 통제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태가 이쯤되자 한국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불을 놓을 미사일과 핵 추진 잠수함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로서의 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 활용한 핵을 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핵 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국방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앞으로의 미래는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핵 실험의 중간 단계인 레드라인을 넘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미국을 도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한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울 불바다를 거론하며 대남 도발을 경고한 북한이 이렇게 대미 핵 공격 위협까지 나서자 미국은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 공중지 통제기 이 포비의 훈련 장면을 전격 공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대남 공세로 흔들리기 시작한 한반도 정세가 급기야 북미 간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2017년 상황으로 확연히 복귀하는 양상입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파괴야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행동을 예고해왔는데 핵실험으로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의 성과로 ICBM 실험 중단을 강조해왔는데 북한이 ICBM 관련 활동을 재개한다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난처해지고 미국의 반발과 대응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리선건 외무상은 전략적 목표는 자위력 육성에 있고 미국에 대한 핵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발언한 바 있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계속 무섭게 변할 것이라며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도 관건인데 현재까지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북한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이에 질세라 일본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 국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처럼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우려가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에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베 신조 총리가 주구장창 주장해오던 평화헌법 개헌, 즉 본인들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지금까지 일본의 방어 위주의 군사 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발언이죠. 적 기지 공격을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이는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현재의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사히 신문은 아베 정권 간부의 언급을 인용해 총리 관저는 2013년 12월에 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첫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정의 세 가지 축은 미사일 방위, 포스트 코로나, 경제 안전 보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안정이라는 주제 안에 은근슬쩍 일본의 군사적 확장이라는 주제를 넣은 것이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헌법상으로는 적 기지 공격은 일본이 적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나 가능한 것인데 이를 본인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정책상으로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이런 기존 안보 전략을 개정해 적 기지의 공격 능력도 보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안보 정세 불안 속에 그간 논의만 되어왔던 핵 잠수함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을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일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불 작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한국은 미사일이나 잠수함과 같은 분야에서는 북한과 맞설 수 있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핵 부자는 다릅니다. 한국은 현재 핵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NPT 조약과 미국의 압력도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북 양국 간에 핵무기를 만들지 말자고 선언했었지만 북한이 이것을 어긴 것이죠.
문제는 북한이 어겼다고 한국도 같이 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오히려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을 무기로 하지 않고 동력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것은 이에 저쪽이 되지 않죠. 대한민국의 핵 잠수함도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까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촉이 되지도 않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 잠수함은 핵을 동력원으로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된 핵 분열 방식을 응용한 원자로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입니다. 일반적인 공격력 잠수함이지만 동력만 원자로를 쓴다면 공격 원자로 잠수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력만 원자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핵 무기를 탑재한다면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또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이 됩니다. 이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그 공격력이 엄청납니다. 현재까지 무장력과 살상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예로서 설명하자면 수중 배수량이 18,000톤에 이르며 길이가 170m로 우리나라 독도함만큼 거대합니다. 지난 2005년 7월 12일 대형 상륙함 독도함이 진수됐을 때 국내외 언론에서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시대가 열렸다. 아시아 최대 상륙함이 진수되다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의 잠수함이 바다 밑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동체를 원자로가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하이오급 한 척에는 트라이던트 미사일 24기가 실리는데 그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약 1600개의 위력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러한 파괴력만큼 가격도 어마어마하죠. 미사일 가격이 한 발에 300억 원이 넘기에 수천억 원의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와 무장을 움직이려면 일반적인 디젤 동력보다는 핵 연료가 안정적일 것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 엄청난 내구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장이나 오작동 시 핵이 탑재된다는 이유로 그 피해는 어중간한 국가 단위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위험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작은 잠수함도 그 기동성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으며 핵 잠수함 한 대 가격이면 디젤 잠수함을 몇 대 가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디젤 잠수함이 갖지 못하는 장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의 기본적인 전략은 물속에서 은폐하거나 조용히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초창기 공격력 잠수함으로 연합군을 농락했던 독일은 과거 제1차 세계대전 중 대서양 연안을 봉쇄당하자 대량의 잠수함을 건조하여 바다 밑에서 연합군에게 무차별 공격을 했었고 미국의 참전도 이끌어내게 되죠. 이렇게 잠수함의 은폐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원자력은 현재까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핵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없는 넘치는 에너지 덕분에 매우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핵 잠수함은 짧게는 6년, 길게는 14년 주기의 핵 연료 교체 시기가 올 때까지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고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한 뱅가드급 원자로는 30년이나 작동합니다. 이는 2달가량 항해하면 연료가 떨어지고 연료를 태우며 독성이 발생하여 2주에 한 번씩은 수면에 부상하여 공기를 정화해야 하는 통상의 잠수함에 비해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물론 식량과 같은 보급품의 보충과 승조원들의 피로, 잠수함의 정비 등으로 인해 핵 잠수함도 물 위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자망에 들어가면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작전 기간은 90일에서 110일 정도가 1주기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넘치는 동력으로 담수화 장비를 돌려 식수와 위생 등에 필요한 생활 용수 등을 얻고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산소를 얻어 동체 안에서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 강력한 동력으로 인해 이동 속도도 빠릅니다.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의 속도는 15에서 18km입니다. 하지만 핵 잠수함은 시속 40km 이상의 속도가 나와 신속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디젤 동력에 비해 2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핵 잠수함은 크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원자로를 싣고 있기 때문에 큰 덩치를 자랑하는 것은 기본이죠. 가장 작은 잠수함도 3000톤을 넘습니다. 한국도 핵 잠수함은 아니지만 기존에 1800톤급이었다가 최근에야 3000톤급을 건조하기 시작했죠. 이런 기동성과 자막 능력을 가진 핵 잠수함의 가장 무서운 점은 SLBM, 즉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유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죠. 탄도미사일이 800km로 사정거리 제한이 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핵 잠수함을 보유하여 적국으로 은밀하게 침투하여 탄도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정거리 제한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한국 해군에게 가장 필요한 전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핵 잠수함은 현재 핵무기 미 보유국 중에서는 브라질 해군과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 및 배치를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만큼 건조 가격도 조 단위를 넘어서고 사고동 문제가 발생하면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원자로는 농축도가 낮은 우라늄을 사용할수록 수명이 짧고 원자로를 교체, 재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운용할 때뿐만 아니라 퇴역 시도 문제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체를 하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을 특수 용기에 담아 재처리 공장이나 방사선 폐기장에 가져가는 비용만 수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핵 잠수함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앞서 해군은 2003년 참여정부 당시 362 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어느 언론기관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강력한 항의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핵 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었죠. 대한민국의 해군 역시 재작년 10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히고 있죠. 해군은 국회 국방자료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가 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와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군이 그동안 국방부 인가를 받아 비공개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온 것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국내 건조가 추진된다면 아직 추진처가 결정되지 않은 3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을 핵 잠수함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핵 잠수함 건조 계획에 반응하는 주변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비공개로 핵 잠수함을 추진해온 사실이 알려주자 북한의 대남 매체 메아리는 나쁜 행동에는 단호한 대응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글에서 한국군의 핵 잠수함 확보 시도를 명백히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나쁜 행동이라며 이러한 나쁜 행동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정작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마음대로 깨버려 놓고 핵을 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러는 모습이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북한이야 당연히 적국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강력한 전력을 가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또한 원래부터 그냥 한국이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집단이라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인데 한국의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이 강한 국방력을 가질수록 본인들이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략상의 기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기를 바라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는 필연이지만 한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하나 반기는 국가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고 자주 국방이 실현되려면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핵 잠수함을 만들기에는 넘어야 하는 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어력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일본과 갈등 중인 칠광구, 더 나아가 독도와 대마도까지